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7월 고용지표도 봤고 어젯밤에는 우리가 CPI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증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하나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7월 CPI 발표 나왔는데 뭐 예상을 조금 밑돌았다. 그래서 약간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어제 장을 보시면은 이게 8시 반에 아침 8시 예. 반 미국 기준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의 예상치만큼 안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장초에는 상당히 시장이 예. 강하게 반등해서 시작했다는 건 놓고 봐서는 확실히 시장이 안도하는 랠리를 보였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0.2%, 실제로 소수점 내려가면 0.167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생각만큼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성장이, 그러니까 증가율이.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헤드라인이 3.2, 물론 이제 핵심 CPI는 4.7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하향하는 그 추세가 좀 유지가 됐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안도 랠리를 펼쳤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안에 뚜껑을 좀 열어보면 물론 좋은 뉴스들도 있었지만 좀 걱정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료비 조정이 상당히 그 하락폭을 많이 키워줬었거든요. 근데 의료비 조정이란 건 딴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여기에 들어가는 돈 비용이 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큰 조정을 해서 그걸 1년 내내 뿌려갖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정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 의미가 퇴색된 면이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8월 달이 더 걱정입니다. 그렇죠. 8, 9월 달이. 왜냐하면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리에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매일 발표를 합니다. 수치를. 그래서 지금 8월 달이 전달 대비, 이번 달 대비 8월 달 수치가 그 0.7%까지. 아이고. 예,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로 보면 지금 유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사이에 한 30% 올랐습니다. 뭐 기타 등등의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엄청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8월 달, 9월 달 수치에 영향을 분명 강하게 줄 거라는 것들이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 숫자에 안도하기보다는 앞으로 8, 9월 달에 지금 다시 재반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이 경계감이 어제 장 후반엔 좀 강해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그럴 같습니다.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뭐 기상 상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도 가격이 오르고 또 하나 유가가 찔끔찔끔 올라서 지금 한 달 새 휘발유 값 같은 게 30%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헤드라인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뭐 임금 상승률 이게 좀처럼 꺼지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근원 CPI는 하반 경직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8, 9월 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9월 그 연준 금리 결정에 또 한 번 좀 어떤 긴축 우려를 더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물가도 이제 다 잡았고 근데 금리도 올릴 만큼 다 올려서 사실상 7월 달이 마지막이었다고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죠. 이미 설레발을 좀 예. 치고 있고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까지 지금 배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30년물 장기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수요가 별로 안 셌거든요. 그게 이익을 봤더니 최근 들어서의 금리가 연준이 정책을 해서 올리는 금리보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장기 금리. 그러니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지금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물가가 옛날 2%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라는 이제 기대가 시장에 이제 서서히 켜켜이 쌓이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장기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고 오고요. 이거는 연준한테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기본적으로 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거를 최고 목표로 삼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앞으로 3번 남은 거 9월 달에 꼭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3번에서 충분히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라는 물가 목표, 이게 관역이 너무 좁다. 관역을 좀 넓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 그러던데요. 사실은 그거 이제 시장의 바람이죠. 이걸 좀 열어놓으면 해석하기가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한 2년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소위 그러니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라는 걸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딱 정확히 2%가 아니라 평균에서 2%를 우리는 한 목표로 한다. 3년치 해서 평균에서 2% 가면 된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사실은 몇 년치라는 것도 발표 안 했어요. 일부러 연준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속에 있어 그 평균은 사실 그런 수준이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연준이 현재의 관역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옮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번에는 또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 옮길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시그널이 되겠네요. 새로운 기대를 또 만들어 준다면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기준점을 찾을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이 시장의 그런 기대,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가변적으로 만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살은 쪘는데 허리띠는 안 늘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몸을 우겨 눌래니까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뭐 이 물가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제 증시, 뉴욕 증시 움직일 만한 어떤 뭐 향방을 가를 만한 재료가 있을까요? 실적 시즌 이제 다 지났죠.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발표가 됐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매달 발표될 거는 일단 소비 지표입니다. 예. 근데 소비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소비와 관련된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소위 대표적인 게 소위 리볼빙 예. 신용카드, 이게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위 빚내서 소비하기로 유명한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의 대출을 100으로 놓고 보면 70이 주택이고, 자동차가 10이고, 그다음에 학자금이 10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한 5, 6 정도 예. 되거든요. 5, 6% 정도. 근데 사실은 이쪽이 드디어 소위 순감 월별로는 대출 증가 폭이 순감하는 것이 예. 6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리볼빙 금리가 거의 20% 넘어버렸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20%를 내면서 빚내 갖고 소비를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목에 찼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을 버텨준 가장 큰 게 소비인데 소비가 사실 생각보다는 빠르게 꺾일 수가 있고 학자금 대출이 사실은 2년 전부터 지금 소위 안 갚아도 되게끔 다 밀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11월부터 갚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이 맞물린다면 지금 가계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그 소비자 주머니에 꼽아 놨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되고 이제 돈 빌려서 소비하려고 했더니 금리가 많이 올랐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 시장의 기대와 달리 4, 4분기에는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경제 뭐 견조하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일도 있었고 또 꼭 거꾸로 워런 버핏은 시장에서 미 국채 장기물을 뭐 100억 달러 규모 이렇게 사들이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여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이제 미국 국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거기 아마겟돈 비슷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미국 국채, 그러니까 정확히 미국 10년물 금리나 미국 국채 금리가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망하냐 안 망하냐 이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워렌 버핏이 최근에 행동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시장이 정말 좋고 그랬으면 주식들을 더 사서 올렸겠죠. 비중을 더 많이 늘렸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1,300억 불에서 1,500억 불로 역대 최고로 현금을 많이 늘렸고요. 딴 걸 안 산 거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그 현금을 장기 국채를 산 게 아니라 3개월물, 6개월물 국채를 샀습니다. 짧게 끊어서 굴린 거죠. 물론 3개월, 6개월물이 지금 장기 국채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버핏이 적어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단기 채권 금리 확실히 주는 안 망하는 채권 금리에 집중하는 걸 놓고 보면은 상당히 버핏은 좀 위험 관리를 오히려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거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뭐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채권 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올라오고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물들은 채권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장 투자는 어려운데 조금만 더 길게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도 좀 위축시킬 수 있고 오히려 경기를 둔화시키면 다시 금리가 내려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길게 놓고 보면 미국 국채 투자는 분명 좀 유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이제 국채 투자죠. 뭐 미국이든 예. 우리든.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적어도 뭐 한 1년을 놔둬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분명 그거는 지금 아주 비싸진 주식가에 비해서는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한 확실한 투자가 수 있지 않을까. 그 소위 성공 투자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또 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제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 그 고도 성장하는 나라가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이제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7월 중국의 CPI가 0.3% 전월비 하락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사실 좀 걱정되죠.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의 규모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1등 GDP 국가가 미국인데 한 23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연간. 근데 중국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 국가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또 수출로 먹고 나는 사람들은 연관성이 되게 높은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주는 시그널은 전 세계의 수요가 확실하게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나타나는 첫 번째 걱정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최근 들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의 수출에서 지금 가격을 급격하게 좀 내리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보면 생각보다 이제 수요도 안 좋아졌지만 중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급하다 보니까 좀 밀어내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중국에서 걱정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저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성장을 주로 어디에 많이 기대했냐면 전국 GDP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 이걸로 먹고 산 게 거의 전체 GDP 성장의 한 20%. 상당히 20%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금 상당히 그 성장에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간 놓고 봤을 때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서 아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식 계획 경제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에 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계획해서 뭐 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시장의 뭐 규모라든지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중국 당국이 이제 소비 진작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가구, 가전 같은 이 내구 소비재 촉진 방안을 내놓고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중국 소비자들이 과연 지갑을 열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건 마치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얘기하던 일본을 좀 쫓아가는 형국인 것 같아요. 1980년대 일본이 제일 나가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도 성장을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제일 했던 것들이 뭐냐면 부동산 경기를 밀어붙이고 쓸데없는 사실은 부동산 건설 온갖 SOC 건설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 결과는 그 80년대에 이어 거의 40년을 지금 헤매는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중국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집이 자기 자산의 70% 80%가 부동산입니다. 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똑같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일단 소위 웰스 이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의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 괜히 기분이 좋아서
돈 더 쓰는데. 예, 더 쓰는데 모두 사고 안 사도 될 거. 근데 집값 빠지면 일단 움츠러들잖아요. 쓸 것도 못 쓰죠. 그럼.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정확히 그렇게 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이 이제 사실 생각보다 안 돌아가는데 집에 놓고 보면은 중국의 청년들 실업률이 엄청 높습니다. 예, 20%가 넘었죠. 예, 공식적으로는 20%인데 비공식적으로는 도심은 거의 40%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청년들이 사실은 기껏 돈 엄청 들여서 가르쳐 놨더니 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2년 전인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베이징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보습학원, 그러니까 국영수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국수 가르치는 거죠. 뭐 국영수 집 학교에서 했던 거 집에서 그 1년에 한 명당 4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한 명 겨우 잘 키워놨더니 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주식으로 얘기하면 수익률 거의 뭐 마이너스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니까 돈 거기다 다 투자해놨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집안에 그 부는 떨어져 있고 소득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집안 자체를 놓고 보면. 이런 측면에서 과연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좀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미중 관계가 좀 잘 돌아가면 좋은데 점점 더 미국은 좀 정밀 타격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투자 제한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게 투자 심리에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미국의 산업 쪽에서는 강하게 지금 불만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는 일단 가만히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되면은 트럼프 때하고는 좀 바뀔까 기대를 했는데 지난 3년을 놓고 보면 오히려 대립각이 좀 더 세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더 세지고 더 정교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산업 쪽에서 반도체 산업,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이쪽에서 나서서 워싱턴에다 대고 우리 좀 못 살겠다, 그만 좀 해라라고 공식 압력을 넣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쪽도 이익 단체다 보니까 일부 이제 말을 들어주는 척은 하는데 네. 결과로 놓고 보면 큰 표를 생각하면 이익 단체들이야 소위 말하는 이제 캠페인할 때 돈을 대주는 입장이니까 중요하지만 진짜 그 표는 절대 다수의 그런 유권자한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현재 중국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공공의 적으로서 가장 최고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거의 내년쯤 11월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쉽게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낼 수가 있을까? 그것도 감안해서 봐야겠네요. 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런 화해 무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긴장의 강도를 계속 좀 높이는 것이 어쨌든 표를 얻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나온 뉴스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이제 한국행 단체, 뭐 한국만 그런 거 아니죠? 뭐 전체 78개국을 동시에 그랬는데 단체 여행을 풀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밖에 나가서 돈 쓰라는 거 보니까 내수 진작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거꾸로 보면 그만큼 움츠러들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좀 지갑 여는 연습 좀 해라. 지갑도 여러 번 사람이 열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중국의 지갑들이 꼭꼭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인 거고.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라 이 소리네요. 그렇죠. 예, 일단 소위 활동성을 좀 높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정말로 이거는 궁여지책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어제 주가 국내에서 일부 업종들 당연히 올라가는 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것만큼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보복 소비를 계속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8월 얼마 뭐 절반 정도 지났는데 뭐 눈여겨볼 이벤트나 업종별 이슈 있을까요? 일단 아까 좋은 코멘트 주신 대로 매년 8월 달에는 잭슨홈 빌딩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올해 하반 남은 기간 세 번의 FMC와 내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짚어볼 수 있고요. 또 잭슨홈 미팅 때 초대되는 또 유럽의 수장들이 다른 나라 각국의 또 소위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와갖고 또 설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지금 잘 지켜보셔야 될 거는 지금 스물스물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에너지 가격. 유럽에서는 일주일 만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40% 올랐습니다. 아이고.
엄청나죠, 사실은. 그만큼 이제 이게 호주에서 파업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40% 오른 거거든요. 그만큼 공급에 되게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이제 완전히 다 하향 안정화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지금 이 슈퍼 엘니뇨 때문에 말씀 주셨던 그런 곡물 가격 예. 이런 것들의 변화. 이미 인도는 쌀 수출을 금지한 지가 벌써 한 달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좀 지켜볼 거 많습니다. 하나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